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울산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이 있는 학교에 와서 이렇게 2시간짜리 이제 뭐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사실 저는 그 울산에 이제 JCN 울산중앙방송이라고 케이블 TV에서 한 20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어, 주로 이제 교양 다큐 쪽만 이렇게 제작을 해온 이제 엄태현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강의 제의를 받고 좀 많이 망설였던 부분이, 저는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울산에서 이제 뭐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좀 학생분들한테 울산이 어떤 도시인지 좀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좀 강의를 해주면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까? 저 또한, 울산 토박이 아니라 울산에 와서 이제 살고 있는, 2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좀 이렇게 그런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뭐 보통 수업을 하면 그런 교수님들의 이론적인 그런 수업 위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 저는 이제 좀 어떤 그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영상 제작을 하는 일이라서 이제 그런 영상을 좀 위주로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고 재밌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준비한 거는 헤리티지 방구천이라고 해서 지난 7월 달이죠. 이제 울산의 방구천 안각화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17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등재되는데 15년 걸렸어요. 아, 뭐, 좀 물도 있었고요. 늘 이제 물에 잠기는 부분 때문에 문화재청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유네스코 측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게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15년 동안 계속 뭐 시도를 했지만 안 되다가, 이번에 어렵게 이제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17번째 세계유산이 됐고, 이제 그 울산은 이제 인근 양산이지만은 통도사가 이제 세계유산이고, 이제 울산의 방구천이 또 세계유산이고, 그래서 이제 차로 한 3, 40분 거리에 세계유산이 2개를 가진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구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2시간 이제 할애를 받으면서 2시간 동안 이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양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무래도 저는 지역 방송에 몸을 담고 있고 지역 방송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제 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이 언제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방송의 분기에는 어떤 방송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 그 뭐 거의 TV를 안 보시죠? TV 안 보시고 유튜브나 SNS나 넷플릭스나 OTT 많이 보실 텐데, 지금까지 방송이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잠깐 한 15분이나 한 20분 정도 이제 얘기를 간략하게 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채널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가지고 방구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방송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1927년에 처음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이제 방송이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라디오 방송이죠.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이 이제 그때는 시작이 됐지만은, 말 그대로 그때 방송은 극히 일부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라디오 방송의 주 이제 청취자들은 일본의 이제 부르축이나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좀 부유층. 그러니까 당시 라디오가 하나에 쌀 한 50가마니 정도의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 한 가마니가 그 당시에 20원이었거든요. 근데 20원이면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의 한 학기 대학교 등록금 그 가격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비싼 하나의 매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전파를 타서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됐고요. 1954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상업적인 방송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 지금도 울산에 시청 앞에 보면 CBS라고 기독교 방송이 있거든요. 기독교 방송하고 KBS 이런 라디오 방송들이 이제 전파를 탑니다. 이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KBS가 공영방송이니까 좀 더 좀 이렇게 낫지 않았을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청취율 1위가 CBS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기독교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때 뭐 구하기 힘들었던 LP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보유를 할 수 있어서 라디오 방송 하면은 이제 어떤 뭐 토크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음악들을 가지고 많이 좀 이제 청취자들의 이제 뭐 좀 관심을 끌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CBS가 압도적으로 이제 KBS보다 많은 청취자들을 모아서 이제 50년대 중반까지 거의 70년대까지 저희가 TV가 보급된 게 칼라 TV가 보급된 게 198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80년대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안 태어났을 때니까 그래서 잘 모르실 텐데 저는 70년대생이어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이제 큰 집에 가면은 큰 집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이제 매점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TV가 있으면은 동네 분들이 저녁에 그 TV를 보러 이제 오시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라디오의 전성기는 아무래도 1970년대 처음에 신문 다음에 라디오가 나올 때 이제 신문은 망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 시대에도 신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 그 심층적으로 읽고 뭔가를 이해하는 매체는 필요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TV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이제 라디오는 이제 죽었다라고 했지만 라디오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어떤 TV의 시대가 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폰이 지금은 보통 이제 개인의 이제 휴대폰이기도 하고 TV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TV는 귀했던 시절 TV 한 대가 있으면은 이제 온 가족이 저녁에 TV 보는 게 다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980년대죠. 보시면은 KBS의 첫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역대 시청률이 1인데요. 거의 65.8%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즘에 TVN에 괜찮은 콘텐츠 런칭해서 시청률 잘 나온다 그러면 한 5% 나오거든요. 5% 나와도 와, 대박이다. 성공했다 그러는데 지금 뭐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역대 제일 시청률이 높았던 게 이제 KBS의 이제 일일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뻔해요. 그 가난한 청년과 부잣집 딸의 멜로 이런 거 이제 뭐 부잣집 딸의 아버지가 결혼을 못하게 하고 뭐 결국에는 둘이 결혼을 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이 참 이렇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65.8%면은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 중에 거의 60명, 70명이 봤다는 얘기예요. 이 드라마를. 어마어마하죠. 이게 TV의 절대 권력의 시작이었던 이제 거죠. 그때는. 그래서 두 번째 시청률이 높았던 게 이제 사랑이 뭐길래라고 이제 1990년도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저 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드라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또 신식의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며느리와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도 64.9%, 65%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그 모래시계라는 이제 드라마인데요. 아마 시리즈 그러니까 이제 딱 몇 부 정해놓고 나오는 시리즈의 시작점이 됐던 콘텐츠의
거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4.9% 거의 65%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저녁 되면은, 보통 뭐, 그때는 즐길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콘텐츠를 보면서 이제 TV 앞에 모이고 TV를 보면서 이제 TV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 삶에 이제 그 TV를 보는 게 다였어요. 그때는 TV를 보는 게 다였고 그 다음에 전날 TV 봤던 걸 이야기하고 그 모래시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처음에 저도 기억하지만은 처음에 1회 때 딱 나오는 그 영상 자체가 지금 넷플릭스의 블록버스터를 봤던 느낌 딱 시작 자체가 달랐어요. 기존에 TV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영화를 TV에서 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지금까지도 되게 좀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유명한 고은정 씨하고 최민수 씨하고 이제 저분은 박상원 씨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활동을 하시죠. 그때, 어, 대단했고 그때 진짜 국민 배우고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저 때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때 고현정 씨 처음에 요즘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 고현정 씨 나온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기 참 잘하죠. 근데 그때 연기 어마어마했습니다. 잠깐 한번 짤이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야, 나는 깜짝했다. 응? 저안 될 때까지 다 먹지 마. 응. 여자가 죽지 않거든. 야야, 네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마. 여자가 어쩌고 그러면 큰일 난다. 진짜? 응. 이제 오래다. 얼마만이냐? 무슨 거야? 너 가슴으로 그 가슴 넣어달랄게. 맞지? 야, 먹어. 먹어. 지금은 최민수 씨 가끔 뭐 TV나 유튜브에 나온 거 보면 거의 할아버지죠. 근데 지금 뭐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고현정 씨도 지금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하지만 저 때는 거의 신인 배우여서 저렇게 풋풋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저런 콘텐츠가 나올 시기에 진짜 많은 분들이 저녁에 모래시계 한다 그러면은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TV 앞에 모이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스크린 스포츠 뭐 섹스 관련된 산업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산업화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가 아닌 좀 이렇게 뭐 스포츠나 뭐 콘텐츠에 관심을 돌리는 거를 좀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내용을 좀 들었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는 TV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80년대 KBS 뉴스도 그렇고 MBC 뉴스, SBS 뉴스 거의 시청률이 거의 30%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KBS가 30%, SBS가 30%, 뭐 MBC가 30%. 저녁에 TV 있는 사람들 다 뉴스를 본다면 세 개 중에 하나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KBS나 MBC나 SBS의 그런 논소리나 그 기사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워낙 다르게 완전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이런 색깔이 여러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첨예하게 좀 나오는데 저 때만 해도 너무 달라지면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KBS가 국영방송으로서 좀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어느 어떤 선을 가지고 가면은 MBS하고 SBS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뭐 그런 거는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3사 방송국의 어떻게 보면은 여론 형성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의 옷을 양복을 보고 넥타이 색깔을 보고 똑같은 디자인을 사 입는 남자 직장인들도 많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여자 아나운서의 옷을 보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쇼핑을 하는 여러분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제 뭐 이제 TV가 그런 대한민국의 여론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95년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갔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케이블 TV 산업이 시작을 합니다. 케이블 TV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케이블 산업이 굉장히 이제 융성하게 발전하는 거 보고 원래 대통령이 바뀌면은 하나의 산업을 어떻게 또 만들어내서 일자리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정부가 생길 때마다 바뀔 때마다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을 융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속처럼 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케이블 산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흔히 우리 어른들은 유선방송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유선방송은 뭐냐면 이제 뭐 KBS가 산에서 어떤 전파를 쏘면 그 가정마다 이제 그 이게 전파 신호가 균일하게 가지 않습니다. 앞에 어떤 빌딩이 가려진다든지 산이 가려진다든지 그래서 TV가 잘 안 나와요. 제 어릴 때 기억에 뭐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TV가 잘 안 나온다면 이제 아버지가 야 옥상에 가서 안테나 좀 만져봐라 그러면 이제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밑에 아버지 보고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돌려라 그러면 더 돌리다 보면 이제 딱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케이블 방송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정보들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기도 한데 그런 케이블 선으로 이제 그런 신호들을 각 가정마다 이제 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때 유선 방송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어떤 좀 이렇게 유료 방송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채널을 어떤 부여받은 게 아니라 기존의 채널을 좀 더 이제 선으로 잘 나오게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케이블 방송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채널을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울산에도 이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제 지역 채널이 이제 생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후에 2000년대 넘어서 이제 뭐 지역 채널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유료 방송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많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뭐 YTN 옛날에는 뭐 지난번 상상을 보다가 이제 뭐 뉴스 전문 채널 나오죠. 연합뉴스, YTN, MBN 이런 채널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예전에는 그냥 준비하면 저녁에 30% 먹었는데 이제는 그때부터는 시청률이 10%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집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SO라 그러거든요. SO는 뭐냐면 시스템 오퍼레이터. 얘네들은 연합뉴스는 PP사입니다. PP사는 뭐냐면 프로그램 공급자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공급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울산 지역에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이런 채널사들을 이제 채널사가 한 300개가 돼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연간 계약을 해서 울산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채널들을 받아서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오퍼레이터. 근데 SOG만은 지역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채널이 엄청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그 방송 옛날에 삼성했을 때는 삼성가 얼마나 좋았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광고 시장을 그 n분의 1 해도 30%는 가져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카메라 기자, 카메라맨 그때는 정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하루만 배우면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사진 카메라보다 더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방송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것만 해도 연봉이 거의 억대를 받는 호시절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전문 방송 채널들이 많이 나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방송 광고의 수익을 이제 거의 뭐 세개에서 3개 회사가 나눠 먹다가 한 20개, 30개 회사들이 이제 갈라먹으면서 이제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경쟁이 치열했는데 근데 미국도 그때쯤에 그 넷플릭스가 나옵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컴캐스트라는 회사가
그 미국 전역의 유료 방송 시장을 다 이제 통합을 잡아먹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케이블 산업 전체를 다 통합을 해서 컴캐스트라는 회사가 막강하게 이제 미국 전역 우리가 다 통합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잘 나갈 거야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때 그 넷플릭스가 나와서 딱 코드 커팅을 하는 거죠. 전체 부분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그런 케이블로 따지면 VOD 서비스 부분만 싹 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침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폰만 꺼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 시장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어, 방송이 지역 방송이 거의 지금 존재감이 없는 거죠. 존재감이 있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 시기 아니면은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아니면은 사람들이 지역 채널을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콘텐츠 제작한 것도 유튜브에 막 그런 남의 글로벌 회사에 저희 콘텐츠를 올려가지고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역 채널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서울 MBC가 있는데 서울 MBC와 지역 MBC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 MBC 빼고 지역 MBC만 2017년, 18년 그때만 해도 영업이익이 지역 MBC 다 합치면은 영업이익이 한 5천억, 6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 기준 보니까 3년도 말 보니까 900억이 있더라고요. 그 많은 지역 MBC 다 합쳐가지고 영업이익이 9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울산에 UBC가 있는데 뭐 전주에는 전주방송이 있고 이제 민방이 있죠. 이제 걔네들이 한 4천억 정도 했어요. 2017, 18년도 정도에. 근데 2023년도에 보니까 그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 그 많은 방송사들 그걸 다 n분의 1 한다고 하면 수익이 엄청 저조하겠죠.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사실 기존의 매체에 있는 기자들, 요즘은 뭐 기레기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죠. PD들도 뭐 좀 이렇게 의도를 나쁘게 회사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작을 하면서 뭔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위주로 제작을 하면서 많이 요구를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방송인으로서 해야 할 어떤 그런 양심 같은 게 많이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KBS 방송이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배우 이석윤 씨가 자살을 하게 된 제일 큰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KBS에서 그런 그 녹음 파일을 오픈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에서 그런 개인의 그런 사생활을 그 사람이 뭐 잘했든 못했든을 떠나서 그런 사생활을 그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오픈할 수 있는지 뭐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사람들 감안합니다. 유튜브는 원래 저러니까. 근데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올드 매체들이 굉장히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의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예전처럼 이게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왔던 부분에 너무 좀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학교도 지금 유니스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요자 중심의 그런 그 학사 일정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고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일 건데 근데 근데 방송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송이 지금 많이 어려워진 거는 제가 지역 방송에 종사하고 있지만은 지금 방송이 지역 채널이 어렵고 대한민국 방송 산업이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튜브나 SNS, OTT, 내가 대부분 이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뭐 힘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거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는 공영 방송 하나 정도는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그런 회사도 대한민국에 신뢰를 받는 회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송은 뭐 TV는 잘 안 보시고 하시겠지만은 네, 앞으로 좀 이렇게 그런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송 산업 자체도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방송 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역 채널은 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전처럼 요즘 채용을 하면은 아나운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입, 이력서를 받으면 한 300개 정도 들어옵니다. 한 명 뽑는데. 근데 기자나 PD 채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 채널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에 안 올라 그러죠. 대부분 서울권에 있고 싶어 하지. 그래서 저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는 AI로 뉴스 제작을 하는 거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합니다. AI로 뉴스를 제작을 하게 되면 인력을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작 인력을 줄이는 거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좋지 않죠. 사실은 좋아할 수 있어도. 근데 뽑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고민인 거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톱무좀으로 10년 넘게 고생했다던 승곤 씨. 지금은 완전히 다 나았다던데. 스크린에서 뉴스 제작, 이렇게 뉴스 날짜를 하고요. 한국에서 보시면 그래서 한국이 되는 확인 없고요. 시작된 데이터가 이렇게 날씨 같은 거 이렇게 그런 아니야. 그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이게 SKT에서 개발했는데 BTV 뉴스 시작 자연스러워 주고 있어요. 용인 박군리에서 불광사 수목장 확장으로 인한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마복동과 언남동, 수지구 죽전동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흐리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서 저희는 적응이 왔는데 오늘 자연스러워 주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에 항상 최소화할 것만 해준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주는 이렇게 방송들이 이제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이제 이거는 사실 저거는 SKT에서 지역에 있는 지역 방송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 다 뉴스를 제작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한 몇십 명이 모여서 뉴스 제작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한 명의 이제 저널리스트가 저런 뉴스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또 이거를 좀 더 악기능으로 숨기는 말고 악기는 다른 기능으로 본다 그러면은 가짜 뉴스도 얼마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뉴스공장의 김호준 씨하고 유시민 씨를 딥페이크 기술로 좀 이렇게 뭔가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됐는데 AI 기술이 좋은 뭐 좋다고 하니까 다들 이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거,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채널과 방송국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한다는 거, 예,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앞부분에 이렇게 방송 산업이 어떻게 왔는지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뭐, 그래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앞부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당시에 철학과가 그 커트라인이 제일 낮았습니다. 커트라인이 제일 낮았고 철학과가 없어지는 추세였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제가 신문방송학과 입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2학년 때 이제 보도 제작 실습 때 이제 그 교수님이 1980년대 학교 신문을 보고 어떤 과제물을 해와라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갔죠. 도서관에 가서 이제 1980년대 신문을 구석에서 꺼내서 이제 딱 이제 열어봤는데 그때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학교 신문은 1부터 10까지 학생들이 다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기사 헤드라인이나 뭐 기사 쓰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뭐 논평, 논설, 뭐 이렇게 사설 이런 거 전부 다 학생들이 쓰죠. 그때 제가 그 학교 신문 보고 되게 놀랐던 게 그 단어 선별력과 문장력 이거 보고 엄청 놀랐어요. 와, 제가 봤던 신문이 1980년대 학번 86학 86학번 선배들이 만든 학교 신문이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학생들은 저 사람들이 진짜 대학생이구나. 나는 그냥 취업을 위한 학원에 와서 그냥 이제 공부를 하는구나, 취업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한민국의 방송사들이 이렇게 윤리의식도 바닥이고 이렇게 어떤 이타적인 지성을 발현하지 않고 매출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시청자들한테 신뢰를 잃었던 거는 어떤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 없이 그냥 돈 되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많이 꽂혀가지고 뭐 제작을 하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뭐 공부도 좋지만 참 도서관에 좋은 책들 많지 않습니까? 뭐 그거 보시면 뭐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살아보니까 그때 그 도서관에 많은 책들 안 보고 당구 치고 술 먹고 했던 게 굉장히 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여러분들도 이제 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사는 게 그 별거 없습니다. 그 뭐 침팬지하고 우리하고 그 본성은 한 80, 뭐한 하죠. 거의 비슷하죠. 근데 나머지 1.3%의 차이가 이타적인 지성이고 양심이고 도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좀 이렇게 살아간다면 좀 대한민국이 좀 더 지금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방구천 다큐인데요. 처음에 일단 타이틀을 보고 가겠습니다.
어, 타이틀에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기존에 많은 방구천에 대한 다큐가 거의 20년 동안 제작이 되어 왔었는데요. 대부분 방구대 암각화가 메인에서 제작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각화에 나오는 문양, 안각화에 대한 새겨진 게 면색인법과 그 선색인법이 있는데 그런 문양에 집중을 해서 많이 이제 했었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그 자존감이 좀 약했나 봐요. 저 프랑스 라스코 동굴 가서 찍고 와가지고 우리 울산 것도 프랑스 그 세계유산의 라스코 동굴의 동굴벽화하고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뭐 시청자에게 어떤 우리께 되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많았고, 그리고, 어, 뭐, 이제 그런 방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전문가, 당시에 발견한 전문가가 프레젠테이터로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올해 거의 이제 뭐 80이 넘어서 90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그분이 이번에도 이제 뭐 저희도 인터뷰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부분 싹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벽화의 고래 문양을 보고 원래 여기 울산 앞바다에 귀신고래가 살았는데 그러면서 대서양에 귀신고래를 찍으러 간다든지 그래서 연계를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좀 이렇게 좋게 해주는 데 많이 치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도 이제 올해도 저희가 이제 세계유산 등재되면서 울산에서 세 편의 이 방구천 다큐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비슷하게 온 것도 있고, 근데 저희는, 방구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구천의 새벽, 대부분 사람들이 방구천으로 가자 그러면, 그 아침에 한 10시쯤 가요. 날씨 좋은 날. 날씨 좋은 날 10시쯤 가면, 이제 그 방구천 이제 안각화 박물관 가서 한번 보고 해설 한번 듣고 이제 걸어 한 5분 10분 걸어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그 안각화를 실제로 봅니다. 보고 보면 이제 한 11시 조금 넘어요. 11시 반쯤 돼요. 그럼 나오다가 이제 언양불고기 먹고 이제 뭐 집에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천천히 각설을 가거나. 근데 그 시간대만 늘 보면 늘 똑같죠. 근데 저희는 어, 그 잘 볼 수 없는 시간, 새벽 시간 한밤중에 방구치는 모습 어떨까? 그래서 타이틀에서 잠깐 봤지만은 새들은 어떤 새들을 살지? 물고기들도 좀 있나? 뭐 이제 그런 이제 방구천이 어떻게 보면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서 한밤중에 가보면 별이 엄청 잘 보입니다. 그 방구대 앞에 앉아 있으면은 별이 막 쏟아져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모든 빛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산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서 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쩌면 방구들, 방구들을 제대로 느끼려고 하면 그런 시간대 가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한밤중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비 오는 날도 가보고 새벽에도 가보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50분짜리 저희 단편을 제작을 했고 4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날씨가 궂은 날, 안 좋은 날 좀 가서 좀 촬영을 한다고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회사에서는 시청에서 돈 받은 거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대작하냐고,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제 많이 구사리도 먹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좋은 그림을 많이 좀 이렇게, 건져서 좀 좋았습니다. 그 기획 의도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된 거에서 기념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방구천의 본질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봄, 가을까지 새벽 밤 시간까지 그 경이롭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경이롭다라는 단어가 뭐 우리는 그냥 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도 못 볼 수 있겠다 이 장면은 이제 그걸 이제 경이롭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화면을 많이 잡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정말 촬영 잘한다는 촬영 감독들을 어렵게 섭외를 해서 많이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분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하고 했는데 그런 만큼 좀 괜찮은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방구대와
선전이 각석에만 늘 좀 관심을 두고 그 두 개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방구천 한 중심 있는 이제 집천경이라고 이제 원조 방구대죠. 하늘에서 보면 이제 거북이 모양과 이제 거북이 등딱지 형상으로 된 이제 산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밑 거기가 이제 방구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고려시대 때부터 뭐 그 이전부터 선사시대 때 마찬가지죠. 이제 선사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인문학적인 가치를 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한시, 그 고문이나 한시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 작가들도 기자들도 사람들이라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저 또한 이번에 스태프들하고 많이 싸우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운데요. 하여튼 뭐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니다 엄청 안개가 많이 낀 날, 드론을 한 200m 올려봤어요. 저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푸른 안개가 산을 덮고 강물은 빛을 품고 반짝입니다. 아무도 닿지 않는 시간 속 이른 나래를 펼치는 물길. 거기 반구천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시간이 나를 부릅니다. 바람이 많고 물이 지나며 이 부분 그래프 안 쓰려고 물은 정말 많이 기울고 시도했어요. 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서 좀 이걸 좀 정확하게 선명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득히 먼 시간을 건너와 조금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위. 이제는 무엇가 지켜야 할 우산입니다.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20. 참으로 오래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방구천 안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에 데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들의 바람, 세계유산 등재.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 세계유산과 그 양각하게 습성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구천 양가 속에 있는 천배 가까운 문양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 그래서 이제 저런 방구천의 가치는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선사시대 때부터 저런 거의 만 년이죠. 뭐 6천, 7천 년이라고 하는데 만 년 정도 저렇게 이제 이렇게 새겨온 이제 그림들이 생각보다 예술성이 뛰어나고 대단하다. 뭐 이제 그런 엄청 이제 그 예술성이나 그런 가치에 대해서 좋게 평가받고 있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랜 시도 끝에 뭐
올해 7월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도입부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등재가 됐어요. 저런 가치가 있어요. 라는 부분을 이제 오프닝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요즘엔 뭐 AI, 디지털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 앞에 어, 방구청 앞에 세무서 등록된 것이 아마 가야 고분군일 겁니다. 근데 세계유산 등록됐을 때는 막 난리 나요. 뭐, 여기 뭐 우리 동네 세계유산 돼가지고 앞으로 관광객들 엄청 올 것이고 그래서 여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 도움 될 겁니다 하고 막 기사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빨리 잊혀집니다. 사람은 되게 빨리 잊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관심 속에 있으려고 하면 저희는 이게 우리의 각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휴대폰 안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방구청 양각가의 스토리도 뭔가 디지털 작업화돼서 좀 뭔가 이제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좀 여기에 나오는 대표가 고고학자인데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잘생겼고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고고학자 출신인데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트릭이란 업체 대표인데요. 그 이미 경주나 대한민국의 그 오래된 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고 그리고 방구대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이제 한 구성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줬습니다. 닮은 발걸음과 방구처럼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 기록자. 네, 저는 문화유산 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경직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기억의 보존.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술을 정밀하게 보존하고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을 같이 보존하고 늘 정성을 방식을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얇은 굵게 숙여진 숨결을 디지털로 생생히 보고 있는 사람들. 반구천 안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그는 지금 디지털 헤리티지를 준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보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 기관 국민들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도심에서 아무데나 더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억만 년을 걸어온 지구의 시간. 그 위에 수천 년이 새겨온 인간의 기억.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아쉬웠었거든요. 이거 빼고서. 이거 바위에 바위. 아침에 보게 되니까 재미없다. 여기도 그 자체로 되게 부모님이 생겼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 실습들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샤머를 알려준 그런 사진 있잖아요.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되게 사이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분들 보였을 때 그때 전문가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실력과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걸 도움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쓰는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러면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너지를 볼 수 있는데 서울이라는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방문하는 역할을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영상에 저희가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면 그 방가상성이나 스쿠버 같은 그런 문서를 디지털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큰 LED 화면에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보여주곤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외국 분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요즘 좀 대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구촌도 생겼을 때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와 세계유산 됐다라고 이제 막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관심이 많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작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했고 다행히 그렇게 하면서 또 문화재청에서 또 그런 의견을 받아줘서 지금 디지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에는 이제 저런 방구천도 이런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공항이나 아니면은 서울시청 우계광고나 이런 밖에서 이제 좀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지금 한 50분 지났는데요. 한 5분 정도 쉬고 그다음 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구천에 보통 새를 많이 보고자 한다면 한 2월부터 5월까지 그때 새가 굉장히 다양한 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새를 왜 보여줄까, 왜 새를 보여줄까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예전에 어떤 새가 하늘을 날면이라는 일본 시각장애인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은, 그 작가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청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작가인데 그 책을 보고 새를 저렇게까지 이제 그분은 이제 새 소리만 들어도 어떤 새인지 다 이제 맞추고 이제 혼자 앞이 안 보이는데 혼자 숲속에 가서 새소리 듣는 걸 늘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불편한 부분 뭔가 어떤 신체적으로 결핍이 있음에도 저렇게 뭔가 어떤 본인만의 그런 뭐 관심 있는 부분에 저렇게 몰입해서 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촬영하면서 이제 거기 순천 어디에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좀 새벽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일부러 이제 그 지역의 호숫가 근처에 펜션을 잡았어요. 좀 이렇게 도심에서 떨어진데 전 도심에서 좀 이렇게 자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 작가가 생각이 나서 새벽 여름에 봄이었던 것 같아요. 한 5월쯤에. 그 새벽 한 4, 5시에. 근데 그 작가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새는 새벽에 아침 일찍 하루 종일 본인들이 자기들끼리 할 얘기 다 한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의사소통을 그때 다 하고 이제 그때 제일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5시쯤에 그 호숫가로 갔는데 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들이 그렇게 시끄러운지 처음 알았어요. 그 호숫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내내 새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진짜 수십 종의 새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한번 시간이 나시면 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좀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도심에 익숙해져 있지만은 자연 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본능적으로 뭔가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새의 그런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여담이지만은 새가 공룡에서 이제 뭐 지나온 게 새라고 하잖아요. 공룡이 6,600만 년 전에 아마 걔네가 멸종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BBC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BBC 다큐가 얘기했던 거는
공룡이 왜, 그 공룡 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멸종을 했지?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결론은 이거였어요. 운이 겁나 없었다, 공룡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한 길이가 15km 정도 되는 행성이 이제 지구에 떨어지잖아요. 지금의 이제 멕시코 지역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멕시코 반도에 뭐, 그 이제 그 반도에 떨어졌는데, 그게 지구가 걔가 이제 한 6만에서 7만 킬로의 속도로 이제 지구를 뚫고 들어왔는데 반경이 15킬로죠. 15킬로미터짜리가 이제 떨어졌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이과생이니까 뭐 그런 게 좀 저보다 좀 더 좀 이렇게 더 뭔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떨어졌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구가 적도 기준으로 이제 그 자전하는 속도가 1670km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질학자나 생명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인터뷰에서. 한 1, 2분만 그 15km의 행성이 늦게 떨어졌으면 멕시코 반도 왼쪽은 대서양, 오른쪽은 태평양. 그러니까 이 걔가 혹시 육지에 안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졌으면 공룡이 멸종을 했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육지로 떨어지면서 15km짜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거의 190km 정도의 구멍이 뚫렸고 이제 지름이 이제 깊이는 한 32km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대기권에 엄청 그 큰 뭐 이산화탄소나 뭐 아만가스나 뭐 이런 먼지들이 덮으면서 이제 뭐 해가 안 들어오니까 뭐 다 아시죠? 해 안 들어오면 이제 계속 춥고 비 오고 모든 생물들은 다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단 초식 동물부터 다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이제 살아남았던 게 이제 새죠. 그래서 이제 그 새를 이 원래 새는 참 이렇게 깨끗해야 그 새가 삽니다. 인간이 많고 하면 새들이 엄청 예민해요. 좀 이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파랑새를 촬영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파랑새가 엄청 예민해요. 그 주변에서 뭔가 조금 움직임이 있으면은 절대 걔네들은 그 자기 새끼가 있는 둥지로 안 갑니다. 그 둥지가 있는 그 자리가 노출될까 봐. 그래서 엄청 예민하고 참 이쁘게 생겼는데 그런 까치나 까마귀들을 쫓아낼 때는 엄청 어 좀 뭐라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새들 지금 그래 보면 호반새 이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호반새 저런 새들도 방구천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방구천 안각하에 걸어 들어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죠. 근데 저런 새들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유산 자체가 되게 뭐, 뭐 가치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더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거는 그 주변에 어떤 생물들이 이제 그곳에 같이 어우러져 있나. 우리가 지구에 한 190만 종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생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보기 힘들죠. 근데 방구천이 아무래도 가치가 있는 거는 원시림에 가까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를 좀 이렇게 뭐 거, 거기서 저희가 만났던 새들이 흰 눈썹 황금새도 있었고요, 파랑새도 있었고, 호반새 있었고, 딱따구리는 뭐 엄청 뭐 자주 봅니다. 지나가다 보면 뭐 딱딱딱 소리 나는 거 보면 딱따구리예요. 그리고 이제 뭐 중대백로, 또꾸기 뭐 이런 새 여러 가지 새가 있었는데 촬영을 좀 더 4월이 아니라 한 2, 3일로 땡겼으면은 좀 더 많은 새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좀 그런 새들을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 하나의 구성으로 이제 그런 이번 씬에서는 좀 이렇게 어떤 새들이 방구천에 있는지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아니,
안개가 계곡을 삼켰습니다. 잠들어 있던 세상을 깨우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혹시 기척에 놀랄까 싶어 걸음도 조심스레. 그래도 녀석들에게는 금세 들켜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파란색 소리 들리네. 여기서 새끼를 키우는 거죠. 그냥 저는 이제 방구대 안 닦아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멋진 곳이 파란색 소리가 다 들리는 방구대 너무 좋아요. 물길 따라 숨 돋고 먼 길은 철새도 날개를 씌워갑니다. 홍두차는 생명을 못받아 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사랑도 자연입니다. 아, 또 된다. 지금 막 파란색 떠가지고 이 주위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6초 중이고 새끼가 돌고 보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란색 들어가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가만히 있으면 파란색 들어와요. 방부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란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주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사랑새를 기다린 새 작가. 알고서 경이로운 순간 숨지도 기다린 보상처럼 찾아옵니다. 한 번씩 들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가위기,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뭐 여름 철새, 겨울 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긴 기다림과 숨죽임 끝에 그는 귀한 생명들과 마주합니다. 그 숭고한 삶의 애착들이 한도 속에 고스란히 포착됩니다. 이 새끼인 줄 알고 저렇게 인간도 해도 알고 참, 숲속 황진, 생충산. 세종에서는 여름, 뜨거운 생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새들을 촬영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새들은 예민해서 뭐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있으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했던 부분은 좀 이렇게 방구천이 우리가 너무 암각화 위주로만 좀 이렇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그곳에 있는 다른 생명체에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의도에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 구성을 보시면 이제 천전리 암각화 명문인데,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선사시대 때부터 뭐 신라시대, 조선시대 때까지 좀 많은 이제 그런 이제 문양들이 있죠. 이제 뭐
뭐, 한 번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너비는 9.5m고, 높이는 2.7m고, 25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뭐, 안에 이런 것, 뭐, 동물 사냥하는 그림도 있고, 뭐, 청동기 시대 때 문양도 있고, 다 있죠. 아, 여기 보시면, 뭐, 밑에 이렇게 돌이 막 떨어져 있죠.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세계유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유산이 되기 전에 예전에 참 이렇게 이런 유산의 가치를 몰랐던 시절에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저도 이거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터뷰 하면서 그 동네 어른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원래 여기가 이제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고 한적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이제 화장도 많이 했대요. 누가 돌아가시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매립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뭐 매장도 많이 했지만은 근데 간혹 화장하는 경우 이제 이 장소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외지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장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돌들이 그 열들 나중에 실제 가 보시면 밑에 이쪽 보면 거뭇거뭇하게 막 검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이제 돌이 이제 그 열에 인장력을 못 버텨가지고 좀 떨어지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2025년이니까 한 6, 7, 60년 전,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때죠. 그리고 이제 뭐 서울 중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 지방의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이제 이쯤일 겁니다. 한자로 이제 원명과 추명이라고 두 개의 이제 그런 한자가 나오는데요. 한자들이 적혀 있는 게 나오는데, 저기 신라시대 때, 왕가의 소풍지였던 거죠. 그래서 신라의 왕자, 갈문왕하고 그 갈문왕의 사촌 여동생 둘이 소풍을 왔었습니다. 저기에. 그때는 그러한 순수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사촌들끼리 결혼도 많이 했습니다. 조카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서 사촌 여동생하고 여기 소풍 와가지고 이곳의 풍경이 너무 좋아서 서석곡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붙이고 좀 그랬던 거를 우리가 그냥 그랬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 당시에 그거를 좀 한국의 그런 좀 무용으로 몸짓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좀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버프왕의 동생 갈문왕하고 그 여동생 그 어서 추어랑이라는 그 사실 여동생이 와서 저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썸을 탔던 거죠. 썸 타고 이제 재밌게 놀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원명이고 추명은 이제 그 갈문왕이 이제 버풍왕의 동생인데 그 버풍왕이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 딸하고 갈문왕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썸 탔던 사촌 여동생하고는 이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여동생은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이제 갈문왕도 죽습니다. 그 뒤에 그 아들하고 이제 그 갈문왕의 와이프가 지몰비라고 이제 오는데 그 아들이 그 뒤에 신라를 엄청 번성하게 만들었던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이 어릴 때 여섯 일곱 살 때 엄마랑 와서 옛날 아빠가 여기 여행 왔던데 와서 보고 이제 왔다 간다 기록을 남긴 게 이제 주문인데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에서 원 시대까지 무수한 흔적이 쌓입니다. 한 다이면 위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라 시대에 이르는 많은 문양들이 굉장히 여러 층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겹쳐서 사라졌던 것인데요. 이러한 암흑화 명부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천정 명문가 암각화의 가치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책임 아래 마치 책전처럼 펼쳐진 기판이 있는데요. 여기 신라 왕실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 안각화를 발견해 세상에 처음 드러낸 문대 교수. 그에게도 흥미로웠던 신라 왕실의 기록입니다. 525년 18일 새벽에 떠났다. 포통대왕의 동생 왕과 여동생이 함께 이 계곡을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이어지며 완성되는 13년가 됩니다. 그 포통대왕의 두 동생이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무장을 부인하고 보통대왕을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왕자 진흥대왕하고 가서 보통대왕의 동생을 기리고 그러한 거기에 춤을 갖고 하는 신라 역사가 과거의 역사서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정희 각석을 저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 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뭐 한 시간 안에 이제 뭐 부족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원명과 추명이라는 그 부분만 저희가 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설화부터 그 당시에 울산에 지금 원래 여기가 경주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근데 그 서러벌에서 왕가에서 이제 여행지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게 여기 뭐 여기도 왔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동구의 일산해수욕장 거기다 이제 여름철에 이제 신라 시대 때 이제 왕과 왕비가 좀 이렇게 많이 휴양지로 이제 왔던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이 아무래도 이제 신라 문화권도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기록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구석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방구대 앞에 집청정하고 방구서원을 좀 이야기하는데요. 방구서원은 거기 폰종몽주하고 뭐 조선시대 때 이현적 한강 거기 한강 종구 이런 세 분의 이제 기리는 죄를 지내는 서원입니다. 이제 그 이 보면은 사실 방구청이 이제 고려 시대 이제 조선 시대 이전에는 이제 뭐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이제 불교 문화가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제 국가의 중심 이제 종교였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원효에 대한 방구사라는 원효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뭐 글도 쓰고 뭐 수행도 하고 했다라는 원효가 유명해지기 전에 이제 원효가 불교에 출가를 해서 제대로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이 방구사에 와가지고 어떤 뭘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사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원으로 많이 바뀝니다. 서원은 이제 왜냐면은 이제 유교 중심, 유교 문화로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대세가 트렌드가 그래서 이제 어 포원 정몽주가 이제 원양에 유배 와서 왜 유배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그 이제 그
이제 그 고려 말에 이제 그 친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 친원 정책인가 그러니까 원나라를 좀 이렇게 멀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이렇게 그때도 정치적으로 왕에게 좀 뭔가 간언을 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유배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횟수는 2년인데 실제로는 9개월 정도 이제 언양이 유배로 옵니다. 유배 와가지고 이제 방구청하고 이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여기 경치가 좋아서 자주 옵니다. 자주 와 여기서 한시도 남기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몽주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정몽주가 뭐 고려 말 사람인데 아시겠지만 정도전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죠. 조선을 건국한 신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정도전하고 뭐 둘 다 친구였지만 결국에는 조선을 공국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 정몽주는 죽죠. 이방원한테 그게 뭐 이제 죽는데 그 고려도 정몽주 그렇습니다. 근데 중기쯤 되면서 초기가 넘어가 중기쯤 되면서 본 정몽주가 재평가를 받습니다. 선비들한테. 그래서 충신으로 재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조선의 선비들이 포원 정몽주를 뭔가 추앙을 하고 뭐 그 사람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구에서 이제 그런 어 것들의 이제 흔적을 가지고 이제 후세의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제사를 지내왔던 부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적인 부분은 이렇게 잘 보여주기 힘들 텐데 그래서 한번 화면에 영상에 제가 담아봤습니다. 창틀곡 어떤 분에 저렇게 천사의 바위에 기억을 새긴 이곳에 또 다른 기록의 공간,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며 갖추는데요. 저, 된 봄의 음식을 치릅니다. 조선 숫종 35년 방송이 이제 지어졌는데 그 힘을 합해가지고 보훈 재생성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짓고 사방에 모시는 분들이 보훈 선생, 해제 이국 선생, 이제 한강 정우 선생 세 분을 모시고 자리는 달라졌지만 기억하는 마음의 자리는 오롯이 그대로입니다. 공로하고 전작하고 화살을 거의 그래서 꽃에서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좋은 시도 남기고 있고 그 포인트 대충 시작하고 불세에도 그걸 믿어서 요새 참 각박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이제 참 선미증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참 있어 좀 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마음을 품 스승. 선비들은 폼청주의 발걸음을 따라 이곳 반구천 자락에 깃들었습니다. 아 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실 젊었을 때는 저런 제사를 지내는 거를 보고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걸 왜 굳이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굉장히 집단 지향형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지금의 거의 30대 이하는 개인 지향형의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만 해도 마을이 마을과 마을은 떨어져 있고 사실 보면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 가보면 이 마을에 한 20가구 있으면 그 다음 마을까지는 거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한 30가구, 50가구, 많으면은 100가구 이렇게 그런 우리 살아가는 공간의 구조가 수로 신축 생활할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거죠.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그리고 또 그 뭐 좀 자본주의를 엄청 많이 받아들면서 이제 개인 지향형의 삶을 사는데 집단 지향형의 삶은 사시는 분들은 저런 거에 대한 가치를 엄청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저런 문화도 지역에 이런 우리 지역에 이런 기록이 있고 이런 콘텐츠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포항정몽주가 그래서 고려말 우왕 1년에 입에 와가지고 한 뭐 이듬해 3월에 개경을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그 이인임 일파 이렇게 배명 신원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유배 왔는데요. 그때 유배 와서 이제 한 있으면서 좀 이렇게 기록을 좀 많이 좀 남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몽주가 유보로 왔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집중적인 그 이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얘기하면서 항상 유니스트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씩 이런 얘기합니다. 아,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방구대와 집청정을 얘기하면은 집청정에는 풍 정몽주가 와서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한시로 지었고 조선시대 때 포항 정몽주를 추앙하는 많은 선배들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나 진짜 공부 좀 하는데, 나 한시 좀 쓰는데, 근데 지금의 우리가 어떤 여행지 가서 인터뷰 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선배들은 이 집천경에 와서 포항 정몽주처럼 그러한 이 일대 풍경을 보고 한시를 엄청 남깁니다. 그 한시가 거의 400편이 넘고요. 그래서 그 집천경 앞에 보면 방구대 앞에 그런 이런 바로 앞에 보면 이게 바위면이 있는데 방구라는 글씨를 새겨놓기도 하고 조선시대 때 선배들이 좋아했던 학 그림도 새겨놓고 여기 보면은 이 옆에 보면 포운대라고 포운이 이것을 좋아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많은 선배들이 그때는 트렌드죠. 트렌드로 이제 뭐 포항 정몽주의 그런 이제 흔적을 찾아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중동에 들러서 한시도 많이 넘기고 지금의 대곡 박물관 옆에 보면은 이제 성수대 숲 뭐 분부가 있고 대곡동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은 옛날 장천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 이제 선배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까지 내려오면은 자고 가야 되니까 거기서 자면서 뭐 한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한시를 한 400편 남은 거를 이 집청정의 이제 후손이죠. 그분들이 이제 좀 책을 내서 최근에는 뭐 쉽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시를 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주자의 무구국 그러니까 전 풍경이 굉장히 좋은 참 뭐 여기 가봐도 아시겠지만은 아마 집중정도 송나라 주자가 경영을 했던 이제 구원문화라고 해서 이제 강이 이렇게 돌아가는 굉장히 풍경이 좋은데 정자를 지어놓고 시도 쓰고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뭐 글도 가르치고 뭐 이런 것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때도 그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구공문화 이런 것들이 울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200개, 3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이 구공문화가 이 집천경하고 방구천변에 두 개가 있습니다. 방배구곡이 있고요. 이 방배구곡은 이 미스트 옆에서 홍콩에서 시작하는 시작을 해서 이제 서안댐으로 해가지고 방구천으로 해서 이제 지충전이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거기 이제 청정리 각서까지가 이제 방배구곡이고요. 그다음 백령구곡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의 대곡댐부터 이제 댐 밑에 원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스물 되기 전에 거기에 이제 그 아홉 군데의 풍경이 좋은데 정자를 지어놓고
그런 구고 문화를 경영을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많은 선비들이 어떻게 보면 이곳이 집단지성이자 뭐 학문의 그런 어, 하나의 큰 뭐 그 싱크탱크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유니스트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학교에 캠퍼스인데 앞에 뭐 이렇게 뭐 술집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뭐 밤 되면 어디 갈 데도 없고요. 갈라 그러면 구멍리까지 택시 타고 와가지고 구멍리에서 뭐 술 먹고 또 올라 그러면 또 택시 타고 와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해요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리고 뭐 예전에 제가 어떤 교수님이 우리 회사 뭐 우리 학교 옆에 경주철부지와 조상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어, 저는 이곳이 터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전에 프로그램 할 때부터 왜냐면은 300년 전에 전국에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 와서 한시를 남기고 갔죠. 여러분들도 의사분들 별로 없잖아요. 어쩌면은 저는 예전에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우선에 대해서 이곳에 대해서 알았으면 왜냐면 유니스트에서 3년 하나 넘으면은 방글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조선의 많은 똑똑한 선비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의 우리 학교에 전국의 똑똑한 학생들이 다 우리 학교에 와서 뭐 공부하는 유니스트가 그래서 여기에 생긴 게 아닐까요? 터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더 뭐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시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살다 보면은 그런 인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인연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혹시 압니까? 한 전생에 여기서 한 시 하나 남기고 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집축경은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가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해가 질 때 한낮에는 그냥 그렇고요. 제가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비 올 때나 아니면 오전에 해가 뜰 때, 오후에 해가 질 때, 노을 질 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번 집중정을 한번 보고 갈게요. 호음의 자취를 따라 숨 묵객의 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세월의 이끼 고스란히 품고 변한 모습으로 반구대와 맺은 옛집 집청정. 매번 주로 이제 그 시를 쓰고 요즘 방법으로 쓰듯이 쓰고 가셨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남아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저희 이제 선친께서 필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놓은 그 집천경 시집이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선비들이 느꼈던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그 감흥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후손들은 남겨진 기억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방대한 학문시를 우리말로 느낀 국어학자 손범준 교수. 그 작품을 살 수가 없거든요. 시로도 25명이 되고 실제로는 조선 후기에 장국에서 서울을 위시한 장국에서 성들을 메워가지고 시로 남기는데 그 시대 약 70% 정도가 무슬림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다는 거는 결국은 공소사를 사용한 전국 선비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왔다 가고 그런 흔적을 남기고 했던 그런 작품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호은 정몽주가 왔다 가고 그 다음에 겸재 정선도 와서 저렇게 본고대 앞에 보면은 질청경 앞에 보면 이렇게 비례공이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그림도 남기고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사도세자가 이 방구대를 보고 남긴 한시도 우연히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터뷰했던 성봉민 교수님한테 이것 좀 저는 한자를 잘 모르니까 해석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사도세자가 정선에 이제 영남의 여덟 곳인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이제 병풍 여덟 폭짜리 병풍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방구대를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한시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시를 남긴 게 이제 능어간망거로 해가지고요. 그 산문집에 이제 그 방구대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맑은 강 한 줄기가 옛성 앞으로 흐르고 석대 이제 방구대죠. 방구대는 맑은 강에 만겹 이내 삐죽하구나. 방구대가 있는 덕분에 작은 고을이 이름나게 되었으니 열길 연화산이 그림으로 전해지네. 그러니까 어 그때는 처음 이렇게 그 보고 뭔가 상상해보면서 그걸 표현하는 게 그게 최고의 뭐 재미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권석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최고 뭐 엄청난 유명한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고대에 이제 뭐 한시도 남기고 이제 이런 그림을 공예첩이라고 해서 자기 보면 여행 다니면서 메모하는 메모장의 표지에 이제 저 그림을 쓰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어 3, 400년 전에 이제 그런 조선시대 때까지 조선시대의 그러니까 성리학, 유교 문화 이런 집단지성의 그런 아카이브 같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방구대 걸어가실 때 방구대만 쭉 걸어서 보지 마시고, 그 전에 이제 지나면서 이런 것도 유심히 보시면, 울산에 계시면서, 옛날에 정몽주가 걸었던 곳을 내가 걷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수백 년 전에 누가 걸었던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도 참 재밌고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몽주를 고원 씨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고원 씨가 이걸 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전문주의 한시를 가지고 작곡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당시에 뭐 이제 포은 전문주의 마음과 그다음에 선비들의 그런 어 마음을 가지고 작곡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어 저희가 이제 한번 좀 이렇게 다큐하는 이렇게 진짜 인터뷰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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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야. 기억의 새김. 포옹 정몽주의 시인 그만의 음악으로 다시 불려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곡을 이제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몽주 선생님이 방울대 앞에서 읽었던 시를 기틀을 잡고 곡을 썼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느끼고 있었을 그때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포옹의 발걸음을 따라 반구대 긴 세월 넘은 반 앞에 섭니다. 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앞쪽에 사라지는 좀 있어요. 방울대 앞에서 그 웅장한 벽을 바라보고 생각했을 그 포부를 좀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많이 넣었고요. 어떤 그런 시를 좀 아티스트도 표현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고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유배의 시간 속 반구대를 바라보며 지었던 정몽주의 시가 그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하늘이 우르르 간다.
방금 앞에 섰을 때 정명기 선생님의 어떤 심정, 무슨 절망감이 동시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라, 나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순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고스란히 그곳에 담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식의 순화. 고요의 계곡에는 아무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녀도 자신만의 속도를 낮춰가며 힘으로 맑은 아침을 번져갑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영열 씨하고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인터뷰는 보통 전문가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문화 아이콘, 문화적인 예술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뭔가 작업을 하면 이분들이 보는 또 시각은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처음에 작곡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얼마나 하려고, 뭐 이제 그런 생각 했었는데, 막상 제목도 그렇고, 뭐 거기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경제 정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시대의 경제 정선은 저렇게 그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수묵화 화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홍프로메 작가라고 해서 이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이나 저 왼쪽에 제일 작은 그림 보면은 뉴욕의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갤러리에서 미디어 파사드로 이분의 작품이 이제 저렇게 시연이 되고 그때 미국은 아마 코쿤 뭐 이렇게 갤러리 그러니까 뭐 코쿤이라고 해서 생각이 뭐 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초대돼서 이분 작품이 전시가 되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방구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방구들을 어떤 감정을 바라보고 어떻게 겸재정선을 이렇게 실경산수화를 이렇게 그렸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하면서 이제 그 방구대 앞을 이렇게 이분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진태국을 뭉쳐내며 집, 집청정, 물결과 바람, 새들의 울음이 담벼락 사이를 듭니다. 깊은 사유 한 자락에 멈춰 서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빛이 열명의 빛이에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뜨는 그 빛이 너무 감사한 빛이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경제 정서는 시대의 상기를 읽어내고 자연을 현실로 끌어왔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수묵화가는 자신의 반구천을 그리려 합니다. 실경에서 실경으로 사인사진 그리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본 지금의 작품은 그런 또 일세를 어떻게 또 여태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우선 작가는 빠른 호흡으로 작은 화폭의 반구천을 여러 장 완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내면 화폭의 크기를 키워서 초대형 작품으로 완성하는 건데요. 어떤 작품을 고를지
방구천의 시간이 내내 함께 흐릅니다. 처음 내가 방구천에 갔을 때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한여름밤의 꿈 같아. 본 것이 곧 우리 기억이 다시 빛으로 번지는 순간. 불끝에서 번진 먹의 흐름이 자연의 숨결과 만나 또 하나의 시간을 엽니다. 전 세계 유산이 되어 숨쉬는 골짜기. 그렇게 기 남겨오신 시대를 넘어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 다시 길이 되었을 겁니다. 어, 홍프로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방구천을 작업하면서 자기도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에 대해서 만족감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서 되게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본인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올 겨울에는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대작을 한번 아까 이제 봤던 그 작품들의 큰 대작을 작업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 처음에 봤던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기술 연구소의 김지교 대표, 그 다음에 새 촬영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고영렬 씨, 그리고 이런 푸르메 작가까지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큐를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중점을 뒀던 게 기존의 전문가들 고고학자나 교수님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좋은 풍경과 함께 요즘에 K 콘텐츠가 대세잖아요. K 콘텐츠가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도 받고 하는데 그런 문화 아이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방구천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의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방구천을 너무 옛날 시각으로 기록 중심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방구천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유산은 이제 과거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호흡하는 문화라는 거. 방구천은 한 가지 뭐 무슨 지역 유산이 아니고 이제 세계에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아까 그런 사도세자가 방구대 때문에 뭐 그 마을이 이름 났네라고 이제 얘기했었지만 이제 방구천 때문에 전 세계에 울산에 저런 게 있다라는 거 이제 알게 된 거라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방구천을 좀 더 우리가 좀 애정을 가진 시각에서 좀 바라봤으면 해서 이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필로그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이번 다큐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를 하고 좀 네, 정리를 해볼게요. 천이 품은 우수한 시간의 기억. 세계유산은 모두를 꿈꾸게 합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의 걸음이 다시 방구천에 닿았습니다. 기술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헤리티지, 미래의 찬란한 유산을
그는 기대합니다. 일단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이상이고 두 번째는 문화 이상이고 세 번째는 문화 이상이거든요. 저는 이세 가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문화 창조를 후대를 계승하면서 선부부터 있죠. 그 자체가 문화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추가해서 또 후대에 전하면서 그 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문화 이상이에요. 그 이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후대를 이어가는 초성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햄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에서 이제 기술을 통해서 고증하고 정성하고 아이들을 해서 영상한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하는 기술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기조업들이 그 사이로 펼쳐진 골짜기는 이제 세계의 유산이 되어 과거에서 미래로 눈물리고 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사한 유산들은 사실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이 가치가 지금 현대로 왔을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문화재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헤리티지, 기억을 이어 매일을 여는 위대한 삶으로 방구차는 오늘을 찬양 흐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방구천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세계유산이 된 방구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문화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이렇게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까지 나왔던 방구천에 대한 다큐도 시간이 나시면은 찾아보시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울산 분들이 대부분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울산에 계시는 동안 이 캠퍼스가 또 좀 도심에 좀 떨어져 있어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울산에 대한 기억이 다 이 근처에만 머물러 있을까 봐 좀 저도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뭐 좀 이렇게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이 울산을 좀 이렇게 좀 보셨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국가정원도 좋고요. 저희 동구의 대왕공원도 좋고 저기 영남알프도 좋고 참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면서 이제 울산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울산에 있는 문화유산들도 예전에 신라문화권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이것이 불교의 성지였기도 하고 그대로 올라가면 이 선사문화에서 조선시대까지 뭐 선비들의 그런 지적인 그런 흔적들도 많구나라는 부분도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뭐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영상 보시는데도 집중해서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